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무너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1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화면이 온통 파란불이었는데 정규장이 닫히고 나서 눈에 띄게 반대 방향으로 튀어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최근 시장이 기술주를 두들겨 팬 이유의 중심에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AI에 쏟아붓는 돈, 그 돈이 대체 언제 돌아오느냐, 이 잣대 앞에서 알파벳이 맞았고 같은 시각 메타도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손꼽히게 크게 쓰는 회사가 같은 잣대 앞에서 혼자 살아 돌아왔습니다. 같은 AI 지출인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만 통과했나? 실적 때문인지 숫자를 장부에 적는 방식이 바뀐 덕분인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사흘 전 포춘과 블룸버그는 빅텍스와 투자자 사이에 오랫동안 있었던 암묵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매출만 늘려주면 AI에 얼마를 쓰든 시장이 봐주던 시절이 끝났다는 겁니다. 기사에 인용된 한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It used to be the more the better, but now it is the less the better. 자본 지출은 많을수록 좋다 해서 적을수록 좋다로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는 오늘 새벽 메타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는 조정 주당 순이익 6.18달러, 매출 608억 달러로 기대는 넘겼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 7.17달러에 못 미쳤고 시간 외에서 6% 넘게 밀렸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AI 자본 지출 논쟁 한복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갔습니다. 숫자로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레드먼드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고합니다. 첫째,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오피스 365 링크드인, 다이나믹스 365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378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오피스 구독료, 기업이 사는 회사 계정, 링크드인 광고와 채용 상품이 이 칸입니다. 둘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입니다. 아주어와 서버 제품, GitHub가 들어갑니다. 이번 분기 매출 393억 달러로 세 부문 중 처음으로 가장 큰 덩어리가 됐습니다. 오늘 주가를 움직인 건 사실상 이 칸 하나입니다. 셋째, More Personal Computing입니다. 윈도우즈, 서피스 같은 기기, 엑스박스, 핑 검색 광고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 129억 달러로 셋 중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 손익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클라우드 임대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를 채워넣고 그 계산 능력을 시간 단위로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은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갖습니다. 파는 쪽 숫자와 짓는 쪽 숫자. 이번 분기에는 그 두 얼굴이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미국 정규장이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종가는 390.54달러, 전날보다 0.71% 낮은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이 닫힌 직후 보도자료가 풀렸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는 이랬습니다. 분기 매출 900억 달러, 1년 전보다 18% 증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분기에 약 130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406억 달러, 역시 18% 증가. 주당 순이익은 회계 기준으로 4.81달러, 3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오픈AI 투자에서 나오는 평가 손익을 빼고 따로 계산한 숫자를 같이 공개합니다. 그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은 4.74달러, 23% 증가입니다.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맞춰놓은 기대치도 이 조정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 대상은 4.81달러가 아니라 4.74달러입니다. 여기에 일회성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는 4월에 제시했던 자체 가이던스와 비교했을 때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에 27센트만큼의 이득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엔트로픽 투자에서 나온 32억 달러 평가이익, 그리고 희망퇴직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이 플러스였고 퇴직금과 엑스박스 자산 손상이 마이너스로 일부를 상쇄했습니다. 회사는 이걸 다 걷어내고 봐도 매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전부 기대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번 분기 이익 증가율에는 장사를 잘해서 번 돈과 남의 회사 지분값이 올라서 생긴 장부상 이득이 섞여 있습니다. 시장이 8% 넘게 올려준 이유가 엔트로픽 평가이익 32억이었다면 그건 하루 만에 되돌려질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외 상승은 하루 만에 되돌려질 재료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시장이 무엇을 샀는지는 다음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그 다른 숫자가 Azure입니다. Azure 매출은 이번 분기 43% 늘었습니다. 직전 분기가 40%였으니 성장률이 다시 올라간 겁니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자연히 깎이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회계 연도 전체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zure surpassed $100 billion, up 41%. Azure 하나가 연간 매출 1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5조 원짜리 사업 하나가 클라우드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분기 숫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 1분기 Azure 성장률을 환율 영향을 뺀 기준으로 약 45%로 제시했습니다.
43%에서 더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실적 발표 전 시장의 눈높이는 41%대였습니다. 지나간 분기를 넘긴 것보다 앞으로도 더 빨라진다고 말한 쪽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왜 다시 올라갔느냐? 최고 재무 책임자 에이미 후든 이번 분기 Azure 성장에 대해 Customer demand continues to exceed available capacity라고 말했습니다. 고객 수요가 여전히 쓸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고 싶은데 서버가 모자란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출이 더 나왔느냐? 후디가 짚은 건 두 가지입니다. 이미 깔아놓은 서버들, 그러니까 기존에 돌아가던 CPU와 GPU 무리해서 효율을 끌어올린 것, 그리고 새 용량을 예정보다 빨리 킨 것, 그렇게 분기 안에 확보한 여분의 용량이 곧바로 매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성장한 거라면 그건 다음 분기에 식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잡아놓은 수요를 소화할 능력이 늘어서 성장한 거라면 이건 밀린 주문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네델라는 새 GPU를 창고에 받은 시점부터 실제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요 지역에서 1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데이터 센터 31곳을 추가했고 1기가와트 용량을 더 붙였고 2년 안에 전체 용량을 대략 2배로 늘리는 목표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계약 잔고를 보면 밀린 주문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옵니다. 앞으로 매출로 인식될 계약 잔고는 6,780억 달러로 84% 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83조 원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3,318억 달러니까 이미 팔아놓고 아직 못 채운 물량이 두 해치 매출을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숫자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깎아내리는 숫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오픈AI를 빼면 계약 잔고 증가율은 25%라는 겁니다. 84%와 25%, 격차가 3배가 넘습니다. 회사가 자기 숫자를 3분의 1로 깎아서 같이 내놓는 건 오픈AI 한 곳과 맺은 대형 계약이 계약 잔고 성장률을 통째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안 나눠주면 투자자는 84%를 시장 전체의 수요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픈AI 계약이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분기가 오면 성장률이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신규 수주 증가율도 오픈AI를 빼면 18%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이번 분기에 늘어난 계약 잔고는 전부 프론티어 모델 회사 바깥의 고객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연간 클라우드 매출 2,140억 달러 중 거의 90%도 그쪽입니다. AI 붐의 매출이 몇몇 AI 회사끼리 서로 결제해주는 돌려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기업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주장을 회사가 숫자로 방어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로이터스가 인용한 앱터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브 와그너는 이 결과를 경쟁 구도로 읽었습니다. It seemed kind of like Google was taking market share from everybody. 구글이 모두에게서 점유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주르 성장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는 쪽 이야기입니다. 이제 짓는 쪽입니다. 이번 분기 자본 지출은 410억 달러였습니다. 1년 전보다 69% 늘었습니다. 한 분기에 약 59조 원을 땅과 건물과 반도체에 밀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다음 분기에는 500억 달러를 넘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지출의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후드는 이번 분기 자본 지출에서 수명이 짧은 자산의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CPU와 GPU입니다. 건물은 20년, 30년 쓰지만 반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회사가 지금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은 몇 년 안에 다시 써야 하는 돈입니다. 자본 지출이 늘었다는 말은 감가상각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번에 회계 규칙 하나를 바꿨습니다. 이번 회계 연도부터 데이터 센터와 사무용 건물의 예상 사용 연수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건물을 더 오래 쓴다고 보면 해마다 떨어내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듭니다. 비용이 줄면 이익이 늘어 보입니다. 이런 변경은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에 보통은 악재로 읽힙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얘기를 꺼내면서 먼저 방어선을 쳤습니다. 후대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This change affects only the timing of future depreciation. 이 변경은 미래 감가상각의 시점에만 영향을 주고 이번 회계연도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 큰 변화는 리즈 처리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이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 쪽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회계상 금융리스는 자본 지출에 포함되고 운용리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같은 조건으로 빌려 쓰는데 장부에 적히는 칸이 바뀌면서 자본 지출 숫자만 줄어드는 겁니다. 그 결과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자본 지출 기대치는 약 1,750억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utside of this useful life impact, our calendar year 2026 CapEx investment expectations remain unchanged. 사용연수 변경 효과를 빼면
2026년 투자 기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월 실적 발표 때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자본 지출 계획은 1,900억 달러였고 당시 애널리스트 눈높이는 1,55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쓴다는 소식에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같은 항목이 1,750억 달러로 적혀 나왔습니다. 시장이 자본 지출은 적을수록 좋다로 돌아선 바로 그 시점에 표기상 숫자가 150억 달러 내려간 겁니다. 다만 회사는 현금으로 이 착시를 방어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들어온 현금은 554억 달러로 30% 늘었습니다. 자본 지출 중 현금 지출분을 빼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은 196억 달러였습니다. 1년 전보다 23% 줄어든 값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돈을 그만큼 더 넣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늘어난 자본 지출을 감당하고 200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이 남았습니다. 알파벳이 AI 투자로 잉여 현금 흐름 마이너스를 드러낸 것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쓰고도 남긴 쪽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메타는 주당 순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며 다른 이유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후드는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We expect to remain free cash flow positive in FY27. 이번 회계 연도에도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AI 자본 지출 논쟁의 방아쇠는 알파벳의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돈을 벌기는 버는데 데이터 센터에 넣는 속도가 버는 속도를 넘어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쓰느냐가 아니라 쓰고도 남느냐로. 그리고 하나 더. 회사는 이번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102억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습니다. 회계연도 전체로는 430억 달러가 넘습니다. AI의 사상 최대로 쓰면서 주주 환원도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국면에서는 그 자체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이제 매출이 실제로 돈으로 바뀌는 경로입니다. 오피스 365 코파일럿 유료 시트는 3천만 개를 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순증 속도입니다. 이번 분기 새로 늘어난 유료 시트가 직전 분기의 2배를 넘었습니다. 5만 시트 이상 쓰는 대형 고객은 1년 전보다 7배 넘게 늘었고 소속 직원 대다수에게 코파일럿을 깐 기업 수는 한 분기 만에 75%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임상의와 직원 50만 5천 명에게 배포를 진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43분을 아꼈다는 시범 결과가 나온 뒤였습니다. 과금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리당 얼마를 받는 구조였는데 자리당 요금의 사용량 요금을 얻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매출에 어떻게 찍히는지는 GitHub 코파일럿에서 확인됩니다. 사용자는 5천만 명이고 6월에 사용량 기반 과금을 도입한 뒤 코파일럿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60% 넘게 뛰었습니다. 후드는 아주르 성장률이 기대를 넘긴 이유 중 하나로 이 GitHub 코파일럿 소비 증가를 직접 꼽았습니다. 같은 흐름이 다이나믹스 쪽에서도 나옵니다. 고객 서비스 영역의 사용량 기반 크레디트 소비가 직전 분기 대비 4배로 늘었습니다. 링크드인에서는 AI 채용 도구를 쓰는 기업이 2만 곳을 넘었고 관련 시트가 한 분기 만에 140% 늘었습니다. 나델라는 모델 공급사 종속 문제에 대한 답도 내놨습니다. 회사는 카탈로그에 1만 1000개가 넘는 모델을 올려두고 있고 자체 모델군도 키우고 있습니다. 나델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Every model is substitutable. 어떤 모델이든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이나믹스에서는 자체 모델로 바꾸면서 GPU 비용을 최대 89% 줄였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최대 84%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 쪽 본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 매출은 378억 달러로 14% 늘었습니다. 이 안에서 기업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 매출은 조정 기준으로 16% 늘었는데 유료 좌석수 자체는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즉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사람 수가 아니라 한 사람당 받는 금액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코파일럿과 상위 요금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2달 전에 내놓은 최상위 묶음 상품은 이미 수백 개 기업이 수백만 좌석을 샀고 회계법인 한 곳은 직원 40만 명에게 깔았습니다. 계약 잔고의 시간 구조를 보겠습니다. 6,780억 달러의 가중평균 잔여 기간은 2.3년입니다. 이 중 약 30%가 앞으로 1년 안에 매출로 인식되는데 이 12개월 내 인식분 자체가 1년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인식될 나머지 부분은 112% 늘었습니다. 뒤쪽이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건 고객들이 점점 더 긴 기간을 미리 약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은 안정적으로 깔리지만 동시에 그 계약을 감당할 데이터 센터를 미리 지어놔야 합니다. 지금 자본 지출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기업 고객들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도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AI 앱을 만드는 개발 플랫폼 파운드리 고객은 10만 곳이 됐고 연 1조 토큰 이상을 쓰는 고객 수는 1년 만에 4배로 늘었습니다. 분석 플랫폼 패브릭의 유료 고객은 4만 곳을 넘겼습니다. 이 유료 고객 수는 1년 전보다 60% 늘었습니다.
2달 전에 나온 에이전트 관리 도구에는 벌써 4천만 개에 가까운 에이전트가 등록됐습니다. AI 도입이 시범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게 이런 관리와 통제 계층인데 그 수요가 이미 붙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약한 쪽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칸입니다. More Personal Computing 매출은 129억 달러로 4% 줄었습니다. 그 안에서 윈도우즈 OEM과 기기 매출이 7% 줄었고 엑스박스 컨텐츠와 서비스 매출은 10% 줄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분기 전망입니다. 회사는 윈도우즈 OEM과 기기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봤고 회계연도 전체로는 10% 후반대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원인은 부품값입니다. 부품값이 오르면 PC 가격이 오르고 수요는 줍니다. 여기에 유통 파트너들이 부품값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재고를 미리 쌓아둔 것, 그리고 지난해 윈도우 10 지원 종료로 교체 수요가 몰렸던 기저 효과가 겹칩니다. 그런데 같은 부품값 상승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후드는 이번 분기 자본 지출 410억 달러의 부품 가격 상승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인플레이션이 한쪽에서는 지출을 키우고 다른 쪽에서는 수요를 죽입니다. 메모리값 상승이 실적을 눌렀다고 지적된 퀄컴 같은 이름들도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이 이름들의 값이 실제로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앞으로 확인할 거리입니다. 전사 매출 총이익률은 67%로 1년 전보다 내려갔습니다. Azure 비중이 커질수록 그리고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사용량이 늘수록 이 비율은 눌립니다. 소프트웨어를 팔 때와 계산 능력을 팔 때의 마진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매출 총이익률은 65%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45%로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눌린 걸 판관비 통제로 막아냈습니다. 전체 인원은 1년 전보다 2% 줄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12개월 실제 이익 기준, 그러니까 트레일링 기준입니다. 방금 끝난 회계연도 전체의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이 17.95 달러입니다. 어제 종가 390.54 달러를 여기 나누면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1.8배입니다. 시간외 가격 425.01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약 23.7배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앞으로 12개월 추정 이익 기준, 포워드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은 20배 안팎으로 집계돼 있었습니다. 이건 실적 발표 직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로 계산된 값이라 방금 나온 Azure 45% 가이던스는 아직 반영되기 전 숫자입니다. 같은 추정 이익에 시간외 가격을 대입하면 22배 안팎이 됩니다. 트레일링 약 22배와 포워드 약 20배. 이 갭이 크지 않다는 게 이 종목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성장률이 폭발적인 회사는 이 둘의 차이가 훨씬 벌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 회사를 크고 꾸준한 이익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더 선명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알파벳과 메타는 이보다 낮았고 애마존은 더 높았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메타와 알파벳보다 높고 아마존과는 격차가 큽니다. 연간 매출 증가율은 17.8%로 메타보다는 낮고 아마존보다는 높습니다. 즉 성장은 중간, 이익률은 최상위, 가격표는 중상위입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8%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알파벳은 플러스였고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도 플러스였습니다. 빅테크 안에서 가장 뒤처져 있던 종목이란 뜻입니다. 오늘 시가매 8%는 올해 내내 뒤처졌던 종목이 반등 재료를 찾은 그림에 가깝습니다. 미국 정규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시간외에서 붙은 8%가 정규장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외는 거래량이 얇고 그 사이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변수입니다. 대신 오늘 밤 확인해볼 지점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자본 지출 표기가 1,90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로 내려간 것이 회계 변경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소화하고 나서도 이 8%가 그대로 남아있느냐입니다. 실적이 만든 부분과 규칙이 만든 부분이 여기서 갈립니다. 데이터 센터를 25년 쓴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반도체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시대에 위험한 가정인지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올 때마다 숫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같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두시면 편합니다. 다음 실적 시즌부터는 이번 영상에서 쓴 잣대를 그대로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본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그걸 쓰고도 현금이 남았느냐, 그리고 그 숫자가 사업이 만든 것인지 회계 규칙이 만든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올 빅텍 실적의 절반은 혼자서도 익힙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